2021학년도 EBS 수능 특강, 이게 사회문화 4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에 대한 지문인데요. 여기에 좀 들어있는 개념이 되게 많은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은 최대한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얘네 이 중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게 진행을 할게요. 근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 이 무차별 곡선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다른 개념들을 제대로 모르면은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점점 이야기를 하다가 산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찍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방금도 한 2, 30분 이야기를 하다가 아씨 이거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를 했나 싶어가지고 지금 끊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 지문을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에 대해서 주로 썰을 푸는 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문을 읽으면 아마 이해가 다 될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이 글자 하나하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뭐 읽긴 읽을 겁니다. 자, 보시면 1문단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1문단 같은 경우는 얘가 갖게 되는 거는 이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그리고 수요와 공급 곡선이 왜 우상향이고 왜 우하향인지, 왜 균형점이 좋은 곳인지, 그리고 각 점들 수요와 이거는 그림을 그릴게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가격 그리고 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한 상품에 대한 가격과 구매량 사이의 관계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수요 곡선은 가격이 오르면, 만약에 이 점으로 볼게요. 가격이 오르면 구매량이, 여기서 보면 안 되겠구나. 수요 곡선은 가격이 오르면 구매량이 적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비쌀수록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적어질 테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의 경우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공급 곡선의 경우 수요 곡선과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은 비싼 값에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점에서 만약에 시작한다고 하면 가격이 오르면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되는데, 이 자연적인 사람들의 아이고 욕구에 의해서 균형점이 도출되는데, 이 균형점이라는 것은 이 가격에 팔고 싶은 사람과 이 가격에 사고 싶은 사람의 숫자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서 그러니까 더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들, 더 팔고 싶은데 못 팔고 물건 남아가지고 창고에 쟁여놓거나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가격에서는 팔고 싶은 사람, 사고 싶은 사람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균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적인 상품의 수요 곡선은 주어진 예산과, 여기에서 이제 예산과 각 상품의 하나의 물건인데 각 상품의 가격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있죠. 왜냐면은 이거는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차별 곡선 예산선이라는 지문인데, 여기에서는 각 상품 XJ와 YJ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에서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상품의 소비량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통해서 수요 곡선이 도출이 되고, 그리고 공급 곡선은 이윤이 최대가 되도록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도출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독서 기본 교재 진행하면서 사회 파트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왜 이런 식으로 생기는가에 대해서, 수요 공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강의를 드렸었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이제 배경 지식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 자체, 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가, 수요 곡선의 각 점, 한 점 한 점 한 점, 공급 곡선의 한 점 한 점 한 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 니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과거 기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경제학적 배경 지식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간주를 하고 이렇게 낸 거예요. 무차별 곡선 역시 기출에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만 지금 지문이 2개인가 3개인가 있을 텐데,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차별 곡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수요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어떠한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여기서 이제 두 상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 상품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해서 생각을 좀 해 볼 거예요. 그림을 여기서도 그려볼까요? 여기까지만 읽은 후에 위에다가 그림 그리고 아랫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자, 보시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요 녀석들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 정의가 나오니까 요거랑 요거랑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동그라미 쳐줄 부분은 1문단, 2문단에서 이 2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소득 효과는 한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 동일한 예산으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변화하는 효과이다. 그러니까 2가지가 있는 거죠. 소득이 늘어났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측면에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 내가 버는 돈이 늘어났다. 그리고 2번째, 소득이 늘어났다는 말은 진짜 소득이 늘어났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2번째,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량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물건 값이 떨어질 경우에도 소득이 늘어난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소득이 2배로 늘면은 원래 물건을 2배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소득이 그대로고 원래 물건의 가격이 절반이 되면 여전히 그 물건을 소득이 2배로 늘었을 때랑 똑같이 2배로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소득이 2배로 늘고 물건이 절반이 되면은 효과는 4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득 효과라는 녀석은 소득이 진짜로 늘었을 때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건 값이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증가했을 경우 소득이 늘어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2번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체 효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상품을 더 사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원래 사던 것보다 더 사는 게 좋을지, 그렇게 더 삼으로써 가격이 하락해서 뭐 비율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조합할지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 상품을 더 많이 사고, 왜냐면 개수가 더 많으니까. 그렇다면은 2가지 상품을 만약에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를 너무 더욱 많이 사버리면 하나의 상품은 사실은 덜 사야 내가 가진 예산에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품을
사는 것으로 이 상품을 대체한다라고 해서 대체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개념이 애매한데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일단 여기 아랫부분도 읽고 갈게요. 예를 들어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는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의 구매량을 줄이고 가격이 하락한 상품의 구매량을 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 효과의 이야기인데 소득 효과 같은 경우에는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상품의 구매 비율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것 이전에 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는 근데 사실 두 개를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두 개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명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다룰 텐데 문제가 아래 있었죠. 이 문제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예산선하고 무차별 곡선 설명을 먼저 하고 이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이 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맞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이제 다 지울 겁니다. 지우공.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읽어볼게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통해서 살펴보자. 예산선이란 주어진, 여기도 정의니까 동그라미 쳐야겠죠? 예산선이란 주어진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의 묶음을 나타내는 선이다. 그리고 무차별 곡선이란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재화의 묶음을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무차별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재화의 묶음이다. 재화 X를 한 개 더 소비하기 위해 재화 Y 몇 개를 덜 소비해야 하는가의 비율을 한계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결국 한계 대체율, 한계라는 것은 한 단위, X제 한 단위의 변화에 대한 Y제의 변화량을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결국 한계 대체율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바로 이 접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뭐라고 해야 될까요? x제와 y제 비율로 치면은 x제가 하나를 더 늘릴 때 당연히 y제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비율로 보면은 마이너스가 되잖아. 하나가 플러스 될 때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된다라고 보면 마이너스인데 한계 대체율이라는 녀석은 x제와 y제의 증감 숫자 자체의 비율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음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x제가 플러스 하나가 됐을 때 y제가 마이너스 3개가 됐어요. 이때 한계 대체율이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이 마이너스 3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한계 대체율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x제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y제를 얼마나 줄여야 하냐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한계 대체율은 3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이라는 녀석은 만약에 만약이라는 게 아니죠. 요것에 대해서 공식이 주어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면은 이러한 점, 이 점에서 이 기울기의 절대값, 참 수학을 다 까먹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도출하는지는 몰라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다는 녀석인 거예요. 그리고 한계 대체율도 아마 개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 한 재화를 여기서의 한계 대체율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한계 대체율은 3이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재화를 덜 소비해야 효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러니까 하나를 늘리면 하나를 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거면 둘 다 플러스가 되는 거면 우상향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증가되면 하나는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무차별 곡선 역시도 우하향을 하는데 왜 이게 곡선이냐라는 것은 여기서 또 하나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여기 나와 있나 일단 봅시다. 음, 그러니까 여기서 왜 무차별 곡선이 곡선인지부터 지금 여기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왜 무차별 곡선이 우하향 하면서 동시에 곡선인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러한 무차별 곡선이 있습니다.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고요. C점이 있어요. XJ를 바지라고 합시다. YJ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바지가 아니라 하의라고 할게요. 상의, YJ는 상의이고 XJ는 하의예요. 그런데 이 점은 1, 1이라는 점이고요. 이 C라는 점은 그냥 0이 아닌데 그냥 0이라고 할게요. 3, 0이라는 점이고요. 이 점은 0, 3이라는 점이에요. 0이 아닌데 그냥 0이라고 한 겁니다. 이런 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가정을 해봅시다. 오후 6시 강남역 빨가벗고 빤스는 입었습니다. 빤스는 입음. 빨가벗고 만약에 내가 이곳에 떨어진다면 근데 그 순간 시간은 정지해 있는 상태고 0.1초 후에 시간은 다시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내 빨가벗은 빤스만 입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신이 너한테 선택지를 줬습니다. 이 선택지가 바로 A와 B와 C라는 선택지예요. 너는 상의와 하의를 하나씩 받아서 총 2개의 재화를 받을래? 아니면 상의 3개, 총 3개, 하의 3개, 총 3개의 재화를 받을래? 상의와 하의 하나씩 받아서 입고 정상인처럼 보이고 싶지. 미친놈처럼 아래에는 빤스가 보이는데 위에 티셔츠만 3개를 입고 나타난다거나, 상의는 다 탈의했는데 아래에 바지만 3겹을 입고 나타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물건을 균형 있게 소비하고 가지는 것이 하나의 물건에 만약 그 숫자가 더 많더라도 하나의 물건을 몰빵으로 소비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이 점점 극단으로 갈수록 더 치달아서 만약에 여기에서는 A점에서 B점이나 C점으로 가기 위해서
상이나 하이를 하나 줄이는 것이 다른 반대의 재화를 두 개 늘리는 결과로 이루어졌다면 그 만족감이 같다. 여기서는 결국은 같은 무차별 곡선에 있으니까 사실은 A와 B와 C라는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해도 사실은 동일한 만족감. 그러니까 나는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상의와 하의를 고루 갖춰 입고 나타나는 것만큼이나 빤스만 입고 티셔츠 3개 입고 나타나는 것을 만족감을 동일하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점 숫자가 한 재화의 숫자가 줄어갈수록 반대편 재화를 더 많이 늘려야 만족감이 같아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든 예시였고, 이러니까 당연히 기울기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되겠죠. 이게 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반대 재화와 뭐 동일한 효용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이 늘려줘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것도 사실 한계 효용 이야기를 하려면 더 많이 점점점점 찍으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못해요. 우리 교재에서 이미 진도를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예산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돼요. 예산선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그려졌죠. 또 그릴게요. 예산선이라는 녀석은 xj, yj가 있으면은 이 두 녀석의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맘대로 정하셔도 됩니다. 예산선이 원래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쳐요. 그럼 둘 다 1,000원이라고 할게요. 내 소득은 10,000원이에요. 둘 다 10개씩 살 수 있었습니다. 그쵸? 둘 다 만약에 몰빵을 한다면 10개씩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산선은 절대적인 그 금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곡선이 아니죠. 만족감하고는 다른 겁니다. 만약에 XJ가 색깔을 바꿔서 500원으로 내려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XJ가 몰빵했을 때 XJ를 20개를 살 수가 있어요. 원래 나라는 인간이 이거는 근데 이거는 20개로 늘어나기 전에부터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자, 보시면 이 예산선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예산선 상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 아래 구역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쓸 수 있는 최대치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생각에서는 배제하고 이 선상에서만 씀으로써 내 최대의 소비를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무차별 곡선 같은 경우에는 요런 느낌인데 이게 전부 다 같은 만족, 이 무차별 곡선 상에서는 무차별하도록 같은 만족을 주기 때문에 무차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차별 곡선, 이 만족감을 주는 녀석과 이 예산선을 만약에 만나게 해 본다면 보시면 이 녀석이 있고 요 녀석이 있고 요 녀석이 있고 이런 녀석이 있을 때 이 무차별 곡선은 여기로 갈수록 더 큰 만족감을 주는 녀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선, 그러니까 더 좋은 무차별 곡선인 거예요. 더 좋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선과 이 무차별 곡선이 만나도록 하는 어떠한 지점 중에서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무차별 곡선은 최대한 이렇게 위에 있는 녀석이어야겠죠. 그러려면은 만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 바로 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접하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이게 아니라 다른 만나게 하는 방법도 되게 많아요. 이런 녀석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녀석은 물론 두 가지 점에서 만나기는 하지만 만족감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으로 치면은 이 접한 녀석보단 당연히 하위에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내 예산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와 그리고 내가 선택한 어떠한 가상의 만족감을 나타내는 녀석을 딱 접하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달성 가능한 최대한의 만족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 G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이 녀석이 남아요. 이렇게 일단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미리 이 설명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엑스제 가격이 줄어들어 가지고 절반이 돼서 엑스제를 2배로 늘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소득 효과에 의해서 예산선이 바뀌게 됐잖아요. 그러면 무차별 곡선 역시 원래 여기였지만은 다른 점에 접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에 이렇게 접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 예산선 상의 어떤 점에 접하는 무차별 곡선 상의 점을 자기의 최대 뭐 만족감을 주는 소비 지점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예산선 상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는 뭐예요? 소득 효과예요? 대체 효과예요? 소득 효과죠. 예산선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소득 효과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제 물건의 상대적인 가격 변화로 인해서 숫자가 바뀌게 되는 녀석은 대체 효과인 건데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나서 뭔 말인지 알겠죠? 예산선의 변화가 있어야 소득 효과가 된 겁니다. 맞죠? 왜냐면 예산선이 소득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만 보고 나서 문제를 들어갈 거예요. 볼까요? 자, 이 문제를 들어갈 겁니다. 보시면 다른 거는 뭐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 됐건 이 프라임 두 개로 나누어진 여기 지금 보이나요? 보이겠죠? 마지막 점으로 이동한 이것은 소득 효과여야만 하고 그렇다는 것은 2에서 그냥 2 프라임으로 변화하니 가상의 어떤 비율 변화는 대체 효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여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산선이 안 바뀌면 내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소득 효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5번을 보면 2에서 2 프라임으로 변한 것은 소득 효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2원에서 2원 그러니까 2 프라임에서 2 뭐라고 해? 더블 프라임? 땡땡으로 변화한 것은 대체 효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 뭐라고 하죠?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되는데 잠깐만 답을 볼게요. 이거 지금 답을 안 봤어. 근데 이게 답이 5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문화 사회 3번은 답이 5번이고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내신이라면 어떤 식으로 바꿀지는 모르죠.
대신에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한 그 원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나머지 선지도 볼게요. 자, 보면 1번, 일단 보기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기본 원리 자체를 물어보는 선지가 답인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냥 바로 이렇게 봐본 거고, 원래대로라면은 보기부터 이해를 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볼 필요도 없이 바로 문제로 봐서 체크를 해본 거예요. 소득효과, 대체효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편하게 답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이 자체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애들이 찾기 힘들겠지? 라고 의도를 하고 문제를 낸 거예요. 참 간단하죠? 조각 피자 한 개의 가격이 그리고 콜라 한 개의 가격이 2,000원, 두 배네요. 그렇다는 것은 조각 피자 25개를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콜라를 50개를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초기의 예산선일 거고, 초기에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점인 이 2라는 10, 30이라는 점이 최대의 만족을 주는 지점이었을 겁니다. 네, 예산선 상의 선택 중에서. 그런데 여기까지 봤죠. 그런데 두 번째 주에 콜라 가격이 그대로인데 조각 피자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땡땡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라는 녀석에서 이 땡으로 이동을 했고, 이 땡땡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거는 잘 모르는 어떤 지점이에요. 그쵸?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상대적인 가격 변화로 인해 두 제품의 비율이 변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땡에서 이 땡땡으로 올라간 것은 이 상대적으로 변화한 비율이라는 녀석을 나름대로 유지한 차원일 거예요, 아마. 그쵸? 이 내용은 사실은 여기엔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인데, 이 땡에서 이 땡땡으로 옮겨간 핵심적인 것은, 아유, 뭐, 이거 좀, 굵기가 왜 이러냐?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예산선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산선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소득이 증가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물건값이 싸졌을 경우에 똑같은 효과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를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대체 효과로 인한 것이고, 이 녀석은 소득 효과로 인한 것인데, 잘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건 이라는 녀석에서 이 땡땡으로 가는 과정 속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둘 다 들어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어떤 것이 어떤 녀석인지 맞출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그게 대체 효과의 소득 효과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확한 수량과 비율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직접 이렇게 제시해주지 않고 계산하라는 말은 잘 안 해요. 계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왜냐면 한계 대체율까지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그만 얘기합시다. 아무튼 계산을 시키지는 않아요. 계산을 시키려면 정확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갖다가 대입만 하면 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조각 피자와 콜라의 처음 가격이 문제 풀어볼 건데 처음 가격이 유지된다면 조각 피자 한 개를 더 구입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콜라의 개수는 두 개이므로 한 개 대체율은 뭐예요? 처음 가격이 유지됐대요. 가격이 오르고 싸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쵸? 처음 가격이 유지된다면 한 개 대체율은 2겠죠. 한 개 대체율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의 재화를 포기함으로써 다른 재화를 얻는 개수 혹은 하나의 재화를 더 사기 위해 다른 재화를 포기해야 하는 개수 이것의 비율을 절대값으로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조각 피자 가격이 내려갔어. 만약에 조각 피자 가격이 1번에서 2번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만약에 조각 피자 가격이 절반이 됐다고 쳐봐요. 그렇다면은 콜라와 조각 피자의 가격이 동일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도 50개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개 대체율은 어떻게 되죠? 조각 피자 하나를 포기하면 콜라를 몇 개를 늘릴 수 있죠? 하나를 늘릴 수 있습니다. 한 개 대체율은 1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은 2에서 1로 내려가기 때문에 한 개 대체율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졌죠. 3번 조각 피자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서 조각 피자의 구입량이 늘었기 때문에 조각 피자는 정상제에 해당한다. 이건 정상제 열등제 설명이 있어요. 가격이 줄어들었을 때 소비가 늘어나고 뭐 줄어들고 뭐 그런 열등제 정상제 설명에 그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건 정상제예요. 4번 두 번째 주에 콜라 가격은 그대로이고 조각 피자 가격만 내려가면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첫 번째 주와 비교할 때 완만해진다라고 했죠. 완만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가요? 이것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가요? 이것이 상대 한계 대체율, 이것의 절대값을 씌우면은 한계 대체율을 의미하는 거죠. 완만해진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그래프 자체를 보면서 봐야 됐지만은 이 녀석은 그대로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선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보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거의 40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이야기 하다가 지운 것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지금 1시간 반 동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슬슬 기침도 나고 목도 칼칼해지고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 문제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문도 일단 슬쩍 보고요. 지문은 이제 여기까지는 설명이 되어 있고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더 해야 되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노동자가 각 임금 수준에 대응하여 노동 공급량을 결정하는 상황은 그런 상황은 통상적인 상품의 공급량 결정이 아니라 수요량 결정과 오히려 유사하다. 왜냐하면 노동 공급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여가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여가와 노동은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XJ와 YJ의 관계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동을 더 많이 하면 그만큼 여가를 못 즐기고 더 많이 놀면 그만큼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과 여가와 좀 상충되는 관계인 거죠. 다시 말해 노동 공급량을 선택하는 경제 주체는 만족이 최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노동 공급에 따라 얻게 되는 소득과 잃게 되는 여가의 양을 조절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두 가지 재화를 선택하는 이 위에서 봤던 XJ, YJ에 대한 예시와 노동과 여가를 시간으로 나누는 것은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상품 소비의 선택과 노동 공급의 선택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지금 보시면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인 상품의 공급량 결정이 아니라 수요량 결정과 뭐 오히려 유사하다. 통상적인 상품과 유사하다. 통상적인 상품과 차이가 있다. 차이점은 뭘까? 그러니까 공통점은 봤고 차이점은 뭘까? 통상적인 상품의 소비자가 각 상품의 가격에 근거하여 소비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 공급의 선택을 결정하기 위해서 노동의 가격뿐만 아니라 여가의 가격을 알아야 하는데 여가는 수치화된 가격이 없죠. 당연히 사람마다 노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가격으로 어떻게 치겠어요. 경제학에서 가격은 기회비용이므로 여가의 가격은 사실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임금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임금이 변할 때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주면 나는 더 많이 일을 할 것이 아닌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 아랫부분 이제 직접 읽어보시고 이러한 생각을 해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임금이 무한정으로 늘어날수록 여가를 포기하고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험 결과에서는 임금이 일정 금액까지 올라가는 수준 상에서는 계속 일을 더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은 그 위의 임금이 증가를 해도 더더욱 여가를 즐기려는, 그러니까 완전히 임금과 노동은 일정 수준까지는 비례를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더 벌 의욕보다는 쉬는 것을 더 필요로 한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었던 실험이 있습니다. 이걸 뭐 멋있는 용어로 뭐라고 칭하는 것 같긴 했었는데 굳이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인데 얘는 그냥 해설 보시면 될 거고요. 내용 이해는. 그리고 기역과 니은의 이유. 이 기역은 뭐예요? 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이유 뭐예요?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니은은 뭐예요? 다른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고 한 상품의 가격만 변화하면 상품별 구매량의 변화가 생긴다. 요거는 아래 보기를 보고 합시다. 기역의 이유는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아닌가요? 그리고 니은은 대체 효과의 그냥 뜻 자체 그냥 갖다 써놓은 거네요. 상품들 사이에 상대적인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4번 이겠고요. 이것도 혹시 틀리면은 영상 자체를 다시 찍어야 돼서 답 체크하고 갑시다. 네, 이번에 4번이고요. 제가 이거 4번에 기억만 맞추면 되는데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소득이 증가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실제 돈이 늘어나는 거랑 그리고 물건값이 싸지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문제도 전혀 어려울 거 없을 거고, 실제로 문제를 내려면은 이제 이런 녀석들 단어 하나 두 개씩 바꿔가면서 내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3번 이렇게 풀었고, 4번 아씨 이것도 직접 풀어봐야겠네요. 그쵸? 이거는 이제 지문하고 보면서 대조하면서 풀어보세요. 저는 그냥 여기서 풀어볼게요. 지문 볼 필요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만. 자, 보면 A씨는 회사와 내년 연봉을 협상하려 한다. 물가가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회사는 A씨에게 올해보다 10% 오른 연봉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10%더 노동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리고 회사는 임직원과의 단체 협상에서 휴일 근무 수당을 올해 일당 10만원에서 내년에는 일당 15만원을 올려주기로 한다. 휴일에 일하는 것이 50%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러한 그래프로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선지를 보니까. 자, 올해 휴일 여가의 가격은 뭐라고 했어요? 노동 가격으로
상정을 할 수 있다 그랬죠. 휴일 근무수당 올해 10만 원이고 내년 15만 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2번 휴일 근무수당 인상에 따라 A씨가 내년 휴일에 만약에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이는 대체 효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군 이라고 했는데, 대체 효과는 뭐죠? 물건 값의 상대적인 변화로 인해서 노동이라는 녀석과 여가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노동이라는 녀석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대체 효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내년 휴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이라는 겁니다. 이거에서는 뭐죠? 상대적으로 여가를 줄이고 일을 더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대체 효과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 물가가 오르면 A씨가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 인상은 A씨의 실질적인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군. 뭐예요? 물가가 올해, 내년에 인상해 준 게 아닙니다. 올해 물가가 오르면 내년에 인상된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A씨의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드는 역할이 되는 거죠. 아직 A씨의 임금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4번. 내년 연봉이 인상됨에 따라 A씨가 휴일에 일을 하기보다는 여가를 더 즐기고자 한다면 이는 연봉이 인상되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소득이 늘어난 거죠? 이것은 소득 효과로 인해서 예산선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만약에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예시가 그대로 들어가죠.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일정 이상의 소득을 달성하게 되면 오히려 여가를 원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내 꿈이 있어요. 내 꿈은 1년에 100억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100억을 버는 것과 101억을 벌기 위해서는 100억 버는 것보다 더 일을 해야 돼. 근데 나는 100억을 벌면은 더 만족해가지고 더 이상 일을 할 생각이 없어요. 101억을 벌기 위해서 일을 더 할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여가를 최대한 더 즐기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4번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인데, 내년 연봉이 올해보다 10% 인상됨에 따라 A씨의 임금은 오르는 반면 기회비용으로 계산된 여가의 가격은 뭐예요? 임금의 가격과 같다고 본다고 했죠. 여가의 가격 역시도 10% 인상되고 주말에는 50%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단어는 사전적이면은 안 할게요. 직접 찾을 수 있으니까요. 5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부디 잘 이해를 해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 그리고 소득효과 대체효과 시험에 나오면 절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